자, 63쪽 인문예술 3번이야.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 개를 밑줄 쳐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걸 중심으로 바로 인간의 불안 원인,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전개했대.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인간의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을 설명하는 거야. 라캉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 되는 아이는 밑줄 감각 통합되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감각이 통합되지 않아. 자,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느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감각들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전신이 딱 나오게 되면 내가 각각 느꼈던 그 감각의 어떤 인식 있잖아.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야. 따로따로 느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거울은 전신이 나오니까 전체가 나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파편화된 감각을 통해서 생각했던 내 모습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려 거울의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자, 그럼 처음에는 파편화됐으니까 각각 달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의 그림을 보니까 내 모습이 이렇구나. 점점점 거기에 맞춰간다는 뜻이지. 처음에 봤을 때는 안 맞지만 맞춰간다. 이게 상상계란 말이야.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안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내가 저 모습이구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라캉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 지금 아이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자아라는 건 그 아이들이 인식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야 가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즉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아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파편화됐던 걸 통합시키면서 나는 저 모습이야 라고 얘기한 게 라칸 입장에서는 그건 틀렸다. 너 모습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다. 자, 그럼 봐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거울에 비친 전신을 보면서 저게 나였어? 원래 감각적으로 파편화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저게 나였구나. 자아를 인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라캉 입장에서는 파편화된 감각으로 느꼈던 자아를 전신 전체 거울을 보면서 저걸 자아라고 느끼고 있는 아이들, 저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아니야 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잘 봐봐.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지 않은 거라고 인식되면 불안감이 느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상계에서는 거울 단계의 아이가 원래는 느낀 게 내가 저게 아니었는데 저 모습이 나라고 자아를 인식하게 됐잖아. 그럼 이거는 인식의 단계에서 있잖아. 곧바로 저건 내 모습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게 내 모습인가? 내 모습일 거야. 내 모습이네.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는 과연 저게 내 모습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게 되잖아. 그게 불안감이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상징계로 들어간다. 두 번째 단계 상징계.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하게 되겠지. 라캉은 언어로 인해서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봤다. 밑줄 쳐. 인간 소외, 인간 결핍. 그는 인간의 욕구를 구분하였는데 욕구와 욕구는 갈증, 식욕, 이 밑줄 치고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것이고 요구는 이러한 요구를 밑줄 쳐 언어로 표현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언어는 봐봐. 욕구와 요구 중에서 요구를 관찰할 때 쓰는 게 언어란 말이야. 근데 이거 봐봐. 둘이 있잖아.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 이게 일치하지 않아, 사실은. 혹은 두 개가 분열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거라고, 거기서 오는 거.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 욕구를 통해서 충족시키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럼 결핍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언어를 통해서 욕망을 추구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결핍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언어에 종속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상상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때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주어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생물학적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실현시켜줬는데 계속해서 짜증을 낸단 말이야. 이때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는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욕구는 목마른 것,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 게 욕구지만 실제로 그 언어 속에 감춰져 있는 건 요구란 말이야. 요구. 어머니, 부모의 사랑을 말한 말이야. 바라고 있다는 뜻이야.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 하듯이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이처럼 요구는 욕구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동그라미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게 결핍이 무슨 뜻인지 다시 얘기하면 그거야. 물을 요구하는 건 충족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무조건적 사랑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 비어있다는 거니까 결핍이지요. 언어는 이렇게 결핍을 가져다 준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충족을 하고 싶은데 결핍이라는 정반대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야. 이 얘기가 언어에 종속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자, 욕망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욕구 충족이 됐는데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욕망이라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함으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 결국 라캉 얘기는 욕망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밑줄 권력, 부, 명예. 자, 누구나 원하는 거지, 그치? 근데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욕망이란 말이지.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치환은 뭐냐면 아이가 얘기한 물이라고 한 부분이 사실은 욕구라고 했잖아요. 욕구. 그 다음에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인데 사랑의 치환이 바로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것들, 결핍, 욕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상계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라캉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했어. 대타자. 여기서 타자에 해당한다는 얘기, 대타자라고 하는 거야.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배우겠지.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언어의 질서에 복종한단 말이야. 복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거야.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욕망 실현은 언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말한 대로.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다. 언어가 없으면 욕망 실현도 시도조차 못하는 거야. 불가한 거지, 그치?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또 밑줄 무의식.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자, 무의식적인 작용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실제계, 세 번째 범주.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저기 실제라는 말이 아이로 썼다는 거.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어. 그 이후의 단계란 말이야. 더 윗단계란 말이야.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자유이다. 욕망의 올바른 방향. 밑줄 쳐. 상징계가 아니라 실제계, 존재하는 것에 겨냥하는 게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 실제계는 상징계에서 포착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의상스 동그라미 치고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말하는 거야. 개념을 제시했는데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비로소 실현되는 거지. 고통이 수반됨으로 락항은 주의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 밑줄 쳐봐. 그러니까 현실 세계 법칙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야. 이겨내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쾌락을 얻는 거야. 쾌락의 과정 중에 고통이 있다는 거지. 주의상스. 락항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톰이라고 명명해 이름 붙였단 말이야. 자, 생톰이 나왔어. 생톰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상스, 고통스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럼 고통스러운 쾌락이 바로 주의상스라 했잖아. 주의상스 가기 전에 생톰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네, 그지? 고유한 증상이 일어나고 주의상스로 가는 거야. 락항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톰을 통해 괄호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생산하고, 이 괄호를 또 묶어야 돼.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 그럼 봐봐. 새로운 고유의 법칙. 이거는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창작의 고통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예술품을 만들어내.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창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그걸 이뤄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게 고통스러운 쾌락, 주의상스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주체가 생톰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지금 얘기했고, 따라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생톰 다음 단계가 주의상스로 가는 거고, 주의상스에서는 고통이 따르는데 그건 어떤 걸 새로 만드는 거. 예술가라면 새로운 창작품이 되겠지. 방식도 좋고. 그게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마무리. 락항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의 촉각을 세운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혹은 아까 나왔던 대타자,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야.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 대표적인 게 언어라고 그랬다니? 우리는 언어를 습득하고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한계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상징계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을 구조화한단 말이야. 틀에 박힌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욕망을 실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 창작이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와의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구조화됐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타자가 세워놓은 구조화, 상징계의 구조와 질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과 욕망이 부여하는 것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락항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 구조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의 손짓에 응하면서, 그럼 이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상징계를 초월한, 아까 그 바로 위에 문제 나왔지. 처음에 상징계를 초월해. 알았니? 그게 올바른 욕망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그런 거야. 실제계의 손짓에 응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실제계를 의미하는 거야. 과정을 의미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락항이 말한 인간의 불안과 어떤 인간의 욕망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상상계는 거울 얘기를 했어. 거울에서 파편화된 감각으로 이해했던 걸 전체를 보게 되니까 거기 불안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 혹은 그거 전체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그걸 맞춰가는 것에 대한 얘기야. 맞춰가는 것. 그러면 그 과정이 거짓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락항은. 알았니? 그 다음에 나온 게 상상계고, 상상계는 언어 중심인데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초월하는 게 실제계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통 과정을 거쳐서 주의상스, 고통스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술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욕망 추구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야. 알았지? 1번부터 볼까? 윗글에 드러난 락항의 생각으로 적절하자. 1번.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에 대한 모순 인식에서 기인한다. 거울 단계 어린아이. 알았니? 1차지 않아.
그럼 불안한 거지.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전체 거울에 비친 저 모습이 나구나 자아를 인식해 간단 말이야. 근데 인식 단계가 보자마자 저건 나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유는 뭐냐면 아무 인식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거울을 보기 전 단계에 파편화돼 있다 그랬잖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신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전체 거울을 보니까 저게 나란 말이야? 바로 믿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돼야 되는데 동일시 안 되니까 불안감이 생긴다는 얘기지. 2번 자아는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하여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다. 이게 락한 생각이잖아. 그지? 3번 인간의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구조화된다 그랬고 4번 상상계 단계의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한다 그랬어. 추구. 알았니? 추구하는 과정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진짜 맞나? 뭐 이런 거야. 5번 인간은 현실 세계의 질서와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실제계를 인식할 수 없다, 포착할 수 없다. 그런데 인식할 수 있다니까 5번이 틀렸지. 정반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세계, 즉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게 상징계로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게 실제계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이 틀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기억 한번 볼게. 기억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눈치 봐야 되겠네. 그지? 근데 그 눈치를 대놓고 보는 게 아니야. 무의식이라고 했지. 무의식. 그렇다면 여기서는 2번 정답이네.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본문에 그대로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언어 공동체라면 언어를 통해서 인식이 인간의 욕망이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무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미술치법도 역시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 대타자는 누굴까? 인간, 즉 나라면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 나를 둘러싼 사회, 그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얘기한 거야.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비교적 쉬운 문제고 3번 유클리드 아칸과 보기의 르네 지라르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보기하고 라칸의 얘기를 견줘봐야 되겠지. 자 보기 한번 봐봐.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똑같은 주제야. 욕망. 라칸도 욕망.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구별되면 미쳐줘야지. 생존과 욕구는 구별된다 그랬어.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욕망은 타인이 개입됐다. 이건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얘기한 거랑 일치하잖아. 그지? 그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 공통점이야. 그지? 구조화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모방, 좋아하는 것처럼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중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중간 과정이 매개자라 해서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 대타자 그 나왔던 건 똑같아.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 결핍 똑같아. 아니? 그러면 틀린 거 찾아볼게. 공통점이 자주 나오니까 1번 라칸과 지라르 모두 인간의 욕망이 충족될 수 없다. 둘 다 충족될 수 없다 그랬지. 그지? 결핍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여기는 보기에는 끝에 나와서 충족될 수 없다. 2번 라칸과 지라르는 모두 욕구를 본능적인 거 욕구 아까 욕구와 요구를 얘기했고 라칸은 여기 본문에서는 욕구를 얘기했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느끼는 필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둘 다 보고 있다. 공통점이야. 3번 라칸은 언어를 통해서 지라는 타인에 대한 모방을 통해서 두 개가 차이점이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둘 다 본인이 아니야. 주변. 그래서 라칸은 구조화라고 했잖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지라는 여기 지금 보기에서 말한 대로 타인에 대한 모방이라고. 물론 매개자를 등장시켰지만 똑같은 얘기지. 5번 라칸은 지라르와 달리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 잘못 말했어. 반대로 말했지. 그지? 라칸은 뭐라 했어? 라칸이 말하는 욕망이 뭐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 그게 결핍됐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지라르는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의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본다. 이것도 역시 락항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고 본 거는 보기에 지랄이고, 락항이 말한 욕망은 그 욕망이라는 게 결핍의 욕망인데 그게 물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는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락항은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한 거라고? 지라르가 얘기했다고. 바뀌었잖아 지금. 이걸 지라르는 락항과 달리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거 저 뒤에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한, 이게 욕망이 생긴다고 보는 건 지라르 알았니? 그 다음에 락항이 생각한 결핍은 물이 아니라 물 뒤에 숨어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결핍이라고 얘기했다고. 정답은 4번이 틀렸네. 5번. 지라르는 락항과 달리 인간의 욕망의 대상 간의 매격, 아까 매개자를 등장시켰다고 한 건 지라르의 특징이지, 그지? 락항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락항과 달리가 맞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여긴 락항을 지워버리면 지라르 얘기는 맞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락항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락항의 견해를 따랐을 때 보기. 자,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 아주 유명한 책이지. 언어 파괴, 동음 이어의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데, 그의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계. 아까 그 락항이 말했던 실제계라고 나오잖아, 그지? 그거하고 연관시키면 되는 거야. 연관시키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이스는 언어는 애매 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상적인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이다. 그건 제임스 조이스의 그 아까 있던 율리시즈 뭐 이런 책들 있잖아. 의식의 흐름이야,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 그런 거 배웠지, 그지? 그런 종류의 실존주의적 책이란 말이야. 여기 파격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의 가치기보다 새로운 언어 찾아 미술 쳐야지. 새로운 규칙 미술 쳐야지. 그럼 이게 뭐야? 아까 했던 주의상스, 고통스러운 쾌락이지. 조이스가 자기만의 그걸 찾았다는 얘기야.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하고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존재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랬다. 그게 아까 주의상스라고 얘기했잖아. 그 과정 속에 생텀이라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지. 자, 1번. 조이스는 기존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했어. 이 고통스러운 쾌락, 주의상스 맞았지? 2번. 조이스가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상징계의 극복, 미술초이지. 상징계의 극복이지. 왜냐하면 실제계로 가려면 상징계를 초월해야 된다 그러잖아. 3번.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사용한 것은 현실세계의 쾌락 원칙 위에 충실한 행위는 아니지요. 틀렸지, 그지? 현실세계의 충족이라는 얘기야. 이건 다른 차원의 쾌락을 추구한 거야. 현실세계가 아니라. 즉 상징계를 초월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계에 접근하려고 했다는 거야. 3번 틀렸어. 4번. 조이스가 애매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애매하다는 거 알지? 생텀을 통해 자기 고유의 법칙, 여기서 생텀이 과정이고 자기 고유의 법칙이 바로 고통이라는 얘기야. 창조, 새로운 것의 시도 볼 수 있다. 맞았고. 5번.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한 조이스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기 위해, 원칙을 넘어선다 미술초. 락항에 의하면 상징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 그 노력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고 주의상스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하면 돼. 정답에서 3번은 잘못된 해석이고, 현실세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즉 실제계라고 하지, 그걸 추구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으니까 3번이다.